미쳤냐? 노인네를 왜 우리 집에 들여? 열이 39도까지 오른 친정엄마. 딱 일주일만 모시겠다는 제 말에 남편이 내뱉은 비수였습니다. 그런데 천벌일까요? 정확히 2주 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거실벽에 똥칠을 시작하네요. 수발은커녕 도망갈 궁리만 하는 뻔뻔한 남편에게 제가 뱉은 말입니다.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상상도 못할 소름 끼치는 시원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청 복지과 사무실은 늘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관내 독거노인분들의 안부를 묻고 수많은 서류를 처리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서늘한 불안감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더군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정수가, 나다. 내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냥 몸살인 것 같은데 좀 심한 몸살인가 봐. 열도 펄펄 끓고 뼈마디가 다 쑤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네. 열이 얼마나 나는데요? 병원은 가봤어요? 아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재줬는데 39도라더라. 약 먹고 누워 있는데 도무지 밥 한 술 차려 먹을 기운이 안 난다. 73이신 엄마가 텅 빈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뜻한 밥이라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구청 업무 탓에 발만 동동 굴렀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 밥상머리였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말이야. 장모님이 왜? 남편은 찌개에 든 두부를 건져 먹으며 저를 보지도 않고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가 심한 몸살에 걸리셨대.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꼼짝도 못 하신다네.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가든가. 혼자서 밥도 못 차려 드실 정도라는데 내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 그럼 퇴근하고 들러서 반찬 좀 해다 드리면 되잖아. 남편의 그 무심하고 차가운 태도에 속에서 울컥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도 구청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오잖아. 매일 왔다 갔다 하기엔 너무 멀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퇴근하고 장모님 수발이라도 들라는 소리야? 아니, 딱 일주일만이야. 일주일만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내가 좀 곁에서 돌봐드리면 안 될까? 순간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뭐, 미쳤냐? 남편의 언성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애들 앞인데 말 조심해. 내가 뭐 평생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알아놓으신 거 돌봐드린다는 거잖아.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 노인네를 왜 우리 집에 들여? 노인네라니. 말 다 했어? 당신 장모님이야. 장모고 뭐고 간에 아픈 노인네가 우리 집에 왜 와? 중학교 2학년인 서준이와 초등학교 6학년인 서영이가 숟가락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저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다잖아. 밥 한 끼 못 드시고 계신다는데 딸이 돼서 모른 척해? 안 돼.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절대 안 돼. 우리 엄마가 왜 안 나가? 몸만 추스르시면 바로 댁으로 가실 거야. 됐어. 시끄러워. 구청에서 노인네들 상대하더니 아주 집에까지 노인네 끌어들이려고 작정을 했네.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어머니가 아프셔도 그렇게 짐짝 취급할 거야? 어디서 우리 엄마를 들먹여.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아? 남편은 삿대질까지 해가며 뻔뻔하게 안면을 몰수했습니다. 내가 정비소에서 뼈 빠지게 벌어 산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여. 이 집이 어떻게 당신 혼자 산 집이야? 결혼할 때 내가 보탠 돈이랑 내 월급은 대출 갚는데 안 들어갔어? 시끄러워. 밥맛 떨어지게 진짜. 남편은 먹다 맘밥그릇을 거칠게 밀어내고는 쾅 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식탁 위에서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죠. 아이들은 겁먹은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서준아, 서영아. 놀랐지? 신경 쓰지 말고 밥마저 먹어. 서영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제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얌전하던 서준이의 눈빛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아빠가 닫고 들어간 굳게 닫힌 안방문을 노려보는 서준이의 서늘한 시선을 저는 똑똑히 보았죠. 아이는 숟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밥 다 먹었어. 방에 갈게. 평소 같으면 맛있는 반찬을 더 달라고 투정 부릴 나이인데 그날 서준이의 좁은 어깨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아빠의 막말이 어떤 상처로 남았을지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남편에 대한 한 줌의 정마저 싹둑 잘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0년 결혼 생활 동안 늘 그래왔듯 저는 또 아래 집수를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알아놓은 엄마를 챙기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친정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게는 피를 말리는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죠. 구청 업무가 끝나자마자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달려가 죽을 끓여 날랐습니다. 엄마,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한 숟갈만 떠봐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시켜서 어쩌누. 퇴근하고 힘들 텐데 그냥 집에 가서 쉬지. 그런 소리 마요. 얼른 드시고 독한 약 털어 넣어야 낫지. 엄마는 며칠 새 반쪽이 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불덩이 같은 엄마의 몸을 닦아드리고 밀린 집안일을 해놓고 나면 어느새 밤 10시가 훌쩍 넘었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리는 건 남편의 차가운 타박뿐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은 제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만 휙 돌렸습니다. 이제 오냐? 아주 장모님 댁에서 살림을 차리지 그래. 나 피곤해. 그만해. 피곤? 누가 사서 고생하래? 집안 꼴은 이게 뭐야? 남편은 널브러진 거실과 빈 식탁을 가리키며 화를 냈습니다. 애들 밥은? 당신 손은 장식이야? 애들 밥 좀 챙겨주면 어디 가뒀나? 뭐, 여자가 집구석을 이따위로 내팽개치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놀다 왔어? 엄마 아파서 병간호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래? 당신이 오지랖 부려서 혼자 사서 고생하는 거잖아. 가슴속에서 펄펄 끓는 억울함을 삼키며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남편의 끔찍한 이기심까지 받아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죠. 처가에는 돈 10원 쓰는 것도 아까워 벌벌 떨면서 입만 열면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저 남자. 차가운 세면대를 부여잡고 거울 속 퀭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친정엄마는 겨우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며칠 더 제가 더 찾아뵙고 돌봐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굽은 등을 보며
제가 얼마나 소리 죽여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슴에 시퍼런 멍을 품은 채 꾸역꾸역 일상을 버텨낸 지 딱 2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청 복지과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구박하시던 분이라 달갑지는 않았죠. 하지만 저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애미야, 너 왜 안 오냐? 네, 제가 거길 왜 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내 시아버지 제삿날이잖냐. 음식 장만해야지 며느리가 돼서 어디서 농땡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제사는 가을이고 지금은 한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제사는 아직 멀었잖아요. 2년이 제정신이 아니네. 빨리 와서 전이나 붙여. 그러고는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쎄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신 거라고 치부하기엔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찝찝한 마음을 털어내려 애쓰며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댁 옆집에 사는 이웃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숙 씨죠? 여기 시어머니 댁 옆집인데요. 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이 지금 좀 이상하셔요. 날이 이렇게 더운데 겨울 파카를 입으시고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골목을 헤매고 계시네요. 네. 겨울 파카를요? 제가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자꾸 고향집에 가야 한다면서 길을 못 찾으셔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청에 반차를 내고 남편의 정비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가봐야겠어. 왜? 우리 엄마가 왜? 어머니가 이상하시대.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밖에서 길을 잃으셨나 봐. 아까 나한테는 아버님 제사라고 빨리 오라며 헛소리까지 하셨어. 뭐? 당장 갈 테니까 당신도 빨리 와. 저와 남편은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 댁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이웃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두꺼운 겨울 파카를 입고 초점 없는 눈으로 골목 담벼락을 더듬고 계셨죠.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누구요? 나 고향집에 가야 혀. 기차가 와야 하는데. 엄마, 나야. 아들. 내 아들은 서울 가서 돈 벌어. 비켜.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의 가슴을 퍽퍽 밀쳐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시커멓게 타버린 냄비가 매운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조금만 늦었어도 온 집안이 잿더미가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빨리 창문 열고 환기해. 불날 뻔했잖아. 남편은 허둥지둥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각종 검사가 이어지는 내내 남편은 초조하게 대기실을 서성거렸죠.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의사가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꽤 진행된 상태네요. 치매요?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기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도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집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는 배회 증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치료하면 낫는 거죠? 선생님?
안타깝지만 치료는 어렵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진행을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혼자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곁에서 항상 밀착해서 돌봐야 합니다. 진료실을 나서는 남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약봉지를 챙겨 들었죠.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룸미러로 뒷좌석에 멍하게 앉아 계신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 그 말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돼서 아픈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 뭐라고? 의사 말 들었지? 혼자 두면 큰일 난다잖아. 불이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 당장 짐 챙겨서 우리 집으로 가자. 기가 막혀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열에 시달려 꼼짝도 못하실 때 딱 일주일만 모시자고 했던 저에게 이 남자는 어떻게 했었나요? 아이들 앞에서 눈에 핏대를 세우며 막말을 쏟아냈었죠. 미쳤냐? 노인네를 왜 우리 집에 들여? 장모고 뭐고 간에 아픈 노인네가 우리 집에 왜 와? 그때 제 엄마는 짐짝만도 못한 귀찮은 노인네였고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는 당연히 모셔야 할 분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 있는지 소름이 다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2주 전에 우리 엄마 아플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우리 집엔 절대 아픈 사람 못 들인다며. 아 좀,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아픈 부모 모시겠다는 건 똑같잖아. 우리 엄마는 치매잖아.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당신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목숨보다 옛날 서운했던 게 더 중요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인정머리 없는 독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잔말 말고 며느리 도리 똑바로 해. 나 정비소 일 바쁜 거 알지?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 잘 모셔. 저는 운전석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는 남편의 옆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울며 불며 억울함을 토로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분노조차 아까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어. 모셔가자. 제 차분한 대답에 남편은 오히려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거드름을 피우며 앞을 보았습니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와야지. 착한 며느리 뒀다 치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남자는 모를 겁니다. 제가 왜 아무런 반항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이날 이 차디찬 차 안에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미련과 정이 완벽하게 죽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늘하게 식어버린 제 심장 위로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그날부터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끔찍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치매의 진행 속도는 의사의 경고보다 훨씬 빠르고 무서웠죠. 밤낮이 뒤바뀐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셨습니다. 자다가 목이 말라 방문을 나선 저를 보시고는 기겁하며 소리를 지르시기 일쑤였어요. 아! 도둑이야. 도둑년이 들어왔네. 제가 놀라서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다가가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정숙이에요. 거짓말 마라.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 구미호 같은 년 당장 나가라. 그 엄청난 소란에도 남편은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 미칠 노릇이었죠. 하지만 가장 끔찍한 건 대소변 실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의 지린내와 퀴퀴한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한창 예민할 사춘기인 서준이와 서영이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는커녕 방문을 꼭 닫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지린내 나는 이불을 빨아야 했습니다. 구청으로 출근해 미친 듯이 독거노인 관련 서류를 처리하다가 퇴근하면 다시 지옥 같은 집안일과 병간호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참다 못해 주말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에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나 좀 도와줘. 어머니 목욕 좀 시켜드려. 내가 왜? 나는 정비소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주말에 집에서까지 일해? 나는 안 힘들어? 구청 일에 집안일에 어머니 수발까지 내가 무슨 철이냐? 당신 어머니잖아. 아, 진짜 징징대지 좀 마.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지.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 남편은 눈을 부릅뜨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말이면 거래처 미팅이 있다는 핑계로 향수까지 뿌리고 밖으로 겉돌기 시작했거든요.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꾹 참고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양보호사라도 쓰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뭐? 돈 아깝게 남을 왜 써? 당신이 조금 부지런 떨면 되잖아. 그럼 장기요양 등급이라도 신청하자. 나라에서 지원 나오는 거 있단 말이야. 낮에 주간보호센터라도 보내드리자고. 제 말에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미쳤어? 멀쩡한 아들 며느리 놔두고 우리 엄마를 남의 손에 맡기자는 거야? 당신 효도가 뭔지 몰라. 동네 창피하게 어디 요양보호사를 들여. 자기 체면 깎이는 건 죽기보다 싫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한 푼 나가는 건 벌벌 떨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저에게만 떠넘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인 태도에 제 억장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피와 살이 하루하루 말라가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무렵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에 번쩍 눈이 떠졌죠. 불길한 예감에 홀린 듯 거실로 나간 저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벽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양손은 물론이고 하얀 거실벽 전체에 시뻘겋고 누런 인분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죠. 히히, 내가 우리 아들 부자 되라고 금치를 혀놨어. 금치를 혀놨다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배설물을 손에 푹푹 묻혀 벽에 문지르며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거실 바닥에도 온통 질척한 오물이 널브러져 있었죠. 너무 충격적인 광경에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 속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빨아왔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의 드렁드렁 코 고는 소리가 아주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저는 캄캄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벽에 묻은 오물을 벅벅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아도 누런 얼룩과 지독한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고 굵은 눈물방울이 거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팔이 빠질 것처럼 미친 듯이 걸레질을 하던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똥이 칠해진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인간을 위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친정엄마는 짐짝 취급하면서 자기 엄마 똥구덩이에 나를 밀어넣은 저 인간을 위해 내가
왜 내 소중한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지? 똥물이 밴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스르륵 풀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제 심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서늘한 각성이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평생을 무식하게 참고 희생만 해온 제 20년의 결혼 생활이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이 지독한 끈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거실 바닥을 벅벅 닦아냈지만 제 손끝에는 여전히 역겨운 오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난 남편은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 툭 던졌죠. 야, 집구석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환기 좀 똑바로 시켜. 그 말을 남기고 횡하니 출근해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구청 복지과로 출근한 저는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가정 내 노인 학대 및 돌봄 방임 사례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그리고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만 돌봄을 전가하는 행위. 수백 번도 더 읽고 처리했던 남의 이야기들이 그날따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푹푹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똥구덩이에 내던져진 채 숨통이 조여가고 있는 저 자신의 이야기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7년 전 이혼을 하고 당당하게 혼자 살고 있는 구청 선배 오미영 주무관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정수가, 너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영 선배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선배에게 이끌려 구청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 구석 자리로 갔죠. 선배님, 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지난밤 시어머니가 벽에 변을 칠한 일부터 일주일 전 친정엄마가 아팠을 때 남편이 퍼부었던 막말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내 엄마는 집에 들이는 것조차 안 된다면서 자기 엄마의 치매 수발은 오롯이 제게 떠넘기는 남편의 만행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미영 선배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탁자 위에 놓인 제 차가운 손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죠. 정수가, 너 바보야? 그건 부부 싸움이 아니야. 너 지금 명백하게 학대당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정서적 학대랑 노동 착취. 학대요? 제가요? 그래. 네 남편 지금 자기 엄마 돌보는 책임을 너한테 100% 떠넘기고 있잖아. 게다가 친정 엄마한테 노인네라면서 막말을 퍼부어. 그건 내 인격을 짓밟은 거야. 선배의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호통에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며느리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중이었던 겁니다. 미영 선배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볼펜으로 무언가를 꾹꾹 적어내려가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잘 들어. 울 시간도 아까워.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부터 알아봐.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준비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거를 모아. 내 남편이 막말하는 거 전부 녹음하고 시어머니 배설물 치우는 상황도 사진으로 다 찍어둬. 둘째, 그 인간 재산 다 파악해. 정비소 매출 통장이랑 대출금 내역 싹 다 찾아내서 복사해놔. 셋째,
애들 양육 의사 확실하게 확인해둬. 애들이 누구랑 살고 싶은지. 선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묵직했습니다. 너 20년 차 복지과 공무원이야. 구청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행정 서류 다루는 건 네가 최고잖아. 그 능력을 왜 널 갉아먹는 그 인간을 위해 썩혀? 이제부터 널 지키는 데 써. 그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에 뜨거운 불씨가 확 타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선배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참고 당하기만 할 바보가 아니었죠. 수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복지제도를 꿰뚫고 있는 제 머릿속 지식을 이제는 제 인생을 구하는 무기로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냈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저 이제 더 이상 안 울어요. 그 인간한테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정수가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뒤통수를 쳐야 해. 겉으로는 평소처럼 순종적인 아내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아. 저는 커피숍 창밖으로 보이는 쨍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실벽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며 소리 죽여 울던 처량한 이정숙은 간밤의 어둠 속에 묻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키고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영 선배의 조언을 들은 그날부터 저는 완벽하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묵묵히 시어머니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남편의 잔소리를 고분고분 받아내는 착하고 멍청한 며느리 행세를 했죠. 어머니 목욕 좀 자주 시켜. 집에서 호라비 냄새 나는 것 같잖아. 응, 알았어. 내일 쉴 때 구석구석 씻겨드릴게. 남편은 제 순종적인 대답에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더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새벽이면 저는 안방을 빠져나와 서재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이 지옥을 끝낼 증거 수집이라는 목표 하나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경제적인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정비소 테오 모터스는 겉보기엔 남편 혼자 잘라서 세운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결혼 초기 제 이름으로 대출 보증을 서서 마련한 점포였고 매달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이 그 대출금을 갚는 데 들어갔죠. 저는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지난 15년간 제 통장에서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간 내역을 샅샅이 뒤져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평소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매출을 축소 신고해 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이 현금으로 200만 원 주고 갔어. 이건 카드 단말기에 안 찍히니까 세금 굳은 거지. 예전에 술 한 잔 걸치고 기분 좋게 떠벌리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장부들을 몰래 꺼내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세무서에 제보하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만한 폭탄 같은 자료들이었죠. 그 다음은 정서적 학대와 돌봄 전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제게 쏟아내는 폭언은 고스란히 녹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 냄새나서 밥을 못 먹겠네. 네가 좀 알아서 치워.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넌 집에서 식충이처럼 놀지 말고 내 엄마 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녹음된 파일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파일들을 날짜별로 USB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주말마다 거래처 미팅이라며 남편이 밖으로 나돌 때 시어머니의 변을 치우는 제 처참한 모습도 사진으로 다 남겨두었죠. 이혼 준비와 동시에 저는
구청 공무원으로서의 기지도 10분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를 모시고 몰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찾아갔습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강행한 것이었죠. 며칠 뒤 집으로 찾아온 심사 직원에게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지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변을 벽에 바르는지 그동안 모아둔 사진을 보여주며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으셨죠. 이 등급 판정서는 저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훗날 남편이 법정에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가출했다라고 억지를 부릴 때를 대비한 완벽한 방패막이었으니까요. 저는 등급 판정과 동시에 제가 집을 나간 후 시어머니가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서비스 목록까지 싹 다 뽑아 서류 봉투에 챙겨두었습니다. 이건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걸 판사에게 증명할 아주 훌륭한 행정 서류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할 증거 자료들이 서류 봉투 3개에 터질 듯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 손을 잡아줄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조심스러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죠. 이혼을 위한 서류와 각종 증거는 제 서랍 속에서 차곡차곡 완벽하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제 목숨보다 소중한 2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엉망진창이라 해도 아이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시어머니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집에서 남편의 폭언을 듣고 자라게 할 수는 없었죠. 결전의 날을 앞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며 밖으로 겉돌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서준이와 서영이를 거실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2 아이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2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준아, 서영아. 엄마가 아주 중요하게 물어볼 말이 있어. 아이들의 커다란 눈망울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엄마가 조만간 아빠랑 헤어지려고 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희들한테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너희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면 엄마가 그 뜻 존중할게.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서영이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인 큰아들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아주 차분하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죽 커버가 너덜너덜해진 서준이의 낡은 비밀 일기장이었죠. 아이는 일기장을 식탁 위 제 앞에 툭 내려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있었어. 서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외할머니 아프실 때 노인네라고 막말하면서 쫓아낸 거 잊지 않았어. 서준이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단호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혼자 거실에서 할머니 똥 치우면서 소리 없이 우는 것도 다 봤어. 저는 둔기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얗게 멍해졌습니다. 서준이가 일기장을 펼쳐 제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지난 시간의 기록들이 제 가슴으로 와락 쏟아졌죠. 아빠가 오늘 또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외할머니한테 노인네라고 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던 제 두 눈에서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 혼자만의 끔찍한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제 어린 아들도 그 생지옥 속에서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준이가 제 볼에 흐르는 굵은 눈물을 거친 손등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래. 서준아,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진작 왜 안 그랬어? 왜 바보처럼 다 참고 살았어? 아들의 목소리에 섞인 원망 섞인 안타까움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그때 옆에서 겁을 먹고 훌쩍이던 서영이도 제 품으로 와락 안겨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 아빠가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질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 서영아, 우리 딸, 나도 엄마랑 살래. 아빠 없는 게 훨씬 좋아. 우리 엄마랑 외할머니랑 다 같이 살자. 저는 두 아이를 꽉 끌어안고 엉엉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남편의 지독한 멸시와 구박 속에서 억눌렸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눈물이었죠. 동시에 저를 믿고 선택해준 이 불쌍한 핏덩이들을 위해서라도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독한 오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 새끼들. 엄마가 진짜 눈물나게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들과의 대화를 마친 다음 날 저는 구청에 반차를 내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법적 대비를 위해서였죠. 구청 복지과에서 수많은 이혼 가정을 상담하며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벌어지면 아이들의 평소 의사가 아주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요. 저는 서준이와 서영이의 학교 전문 상담 교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상담 교사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아주 침착하고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남편의 잦은 폭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아, 서준이가 요새 부쩍 표정이 어두웠는데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네. 무엇보다 아이들 모두 저와 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공무원 특유의 단호함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모를 양육권 재판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현재 심리 상태와 양육 의사를 학교 상담 일지에 공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상담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요청대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 주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학교 교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를 얻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무기 장착과 완벽한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 인간의 오만한 콧대를 무참히 꺾어버리고 통쾌하게 짓밟아줄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과 당장 지낼 수 있는 깨끗한 오피스텔 계약도 이미 마친 상태였죠.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아이들 짐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빼내어 제 자동차 트렁크에 빈틈없이 실어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뻔뻔하고 이기적인 남편의 면상에 통쾌한 카운터 펀치를 날려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저를 도우셨는지 그 결전의 날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을 열기도 전부터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또 거실벽 전체에 당신의 배설물을 잔뜩 발라놓으셨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고무장갑부터 찾아 끼며 울며 겨자 먹기로 걸레질을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밖에서 술을 걸치고 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발을 들이자마자 남편은 코를 틀어막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우에,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남편의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너 집구석에서 뭐하고 자빠졌어? 냄새 안 맡아져? 당장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식탁 정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죠. 빨리 걸레 가져와서 안 닦아?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뻘건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벽에 똥칠하는 노인네, 네가 알아서 해. 순간 삿대질을 하려던 남편의 팔이 허공에서 멈추며 얼굴이 멍청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 왜? 듣기 거북해? 몇 달 전에 내 엄마가 고열로 꼼짝 못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은 기억 안 나니? 남편의 눈동자가 당황한 듯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냐? 노인네를 왜 우리 집에 들여? 당신 입으로 애들 앞에서 똑똑히 그렇게 말했잖아. 야, 그때랑 지금이 같아? 우리 엄마는 치매잖아. 뭐가 달라? 내 엄마는 일주일만 모시자는 것도 안 된다며 짐짝 취급해서 내쫓았지. 근데 당신 엄마 치매 걸리니까 갑자기 당연히 내가 똥오줌 치우고 뼈 빠지게 돌봐야 하는 분이 되던?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남편의 추악한 내로남불을 갈기갈기 찢어발겼습니다. 밤마다 벽에 변 바르는 거 치우는 것도 새벽마다 소리 지르는 거 달래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어.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밖으로만 돌았지. 이제 내 인내심도 끝이야. 당신 엄마는 이제 아들인 당신이 알아서 똥 치우고 모셔. 남편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식탁 위에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뭔데?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본 남편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저를 비아냥거렸죠. 미쳤네. 야, 이정숙. 네가 나랑 이혼하면 당장 뭐 먹고 살 건데? 내 집에서 빈몸으로 쫓겨나서 길거리 나앉고 싶어? 내 집? 웃기지 마. 이 아파트 공동 명의인 거 잊었어? 그리고 나 20년 차 구청 공무원이야. 내 밥벌이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당신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 저는 빙긋 웃으며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비소 점포 대출금 내 월급으로 갚은 통장 내역 다 뽑아서 변호사 줬어. 그리고 당신 현금 매출 축소해서 신고한 장부 사진들, 그거 세무서에서 아주 흥미로워할 것 같더라. 남편의 뻔뻔하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해 저는 서늘하게 쐐기를 박았죠. 법정에서 탈세 제보로 장부 터지기 전에 재산 분할 얌전하게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퍼부은 폭언 녹음한 거랑 주말마다 시어머니 방치하고 나간 증거도 싹 다 넘어갔으니까 위자료도 든든히 준비해두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만하던 남편의 눈빛이 그제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세가 180도 돌변한 남편은 다급하게 제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정수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요새 정비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미쳤었나 봐. 다시 잘할게. 그 더러운 손 치워. 저는 남편의 손을 더러운 벌레 털어내듯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아이들 방문을 향해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외쳤죠. 서준아, 서영아, 나와. 이제 가자. 방문이 열리고 미리 겉옷을 다 챙겨 입은 아이들이 가방을 맨 채 걸어 나왔습니다. 애들까지 어디 데려가? 내 새끼들은 절대 못 가. 남편이 발악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평소 아빠를 무서워하던 큰아들 서준이가 오히려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며 똑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따라가는 거야. 아빠가 나쁜 말하고 할머니 똥냄새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싫어.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남편의 꼴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초라해 보였죠. 저는 아이들의 손을 양쪽으로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도어록이 닫히며 집을 나서는 순간 그 지독하고 역겨운 오물 냄새 대신 서늘하고 상쾌한 밤 공기가 제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년이라는 길고 긴 무임승차와 노예 생활의 사슬이 마침내 시원하게 끊어지는 눈물나게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집을 나온 지 얼마 지난 후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첫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남편은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까지 선임했는지 아주 기고만장한 얼굴이더군요. 자기가 남자고 돈줄을 쥐고 있으니 끝까지 가면 제가 꼬리를 내릴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을 하시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핏대를 세우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정숙은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무단으로 가출을 감행한 파렴치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며느리로서의 부양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원고의 이혼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변호사의 그럴싸한 말에 턱을 치켜들며 저를 향해 썩소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모아둔 완벽한 증거들이 제 변호사의 가방 안에 두둑하게 들어있었으니까요.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USB 하나를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이내 법정 안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남편의 악다구니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냐? 노인네를 왜 우리 집에 들여?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노인네 냄새나니까 네가 알아서 치워. 정적만이 감돌던 법정 안에 남편의 상스러운 폭언이 쩌렁쩌렁 울리자 방청석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죠. 이어서 제 변호사는 서준이의 너덜너덜해진 비밀 일기장과 학교 상담 교사의 심리 기록지를 재판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평소 아이들 앞에서도 원고와 친정 어머니를 향한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받은 정서적 충격이 명백히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니인 원고에게 지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일기장을 조용히 넘겨보시자 법정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던 남편의 발악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얄팍한 수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비소가 오로지 자기 능력으로 일군 것이라며 제 기여도를 10%도 인정하지 않으려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구청 복지과 20년 차 공무원인 저의 꼼꼼함을 그 인간은 너무 우습게 본 것이었죠. 제가 제출한 15년치 대출 상환 내역과 은행 거래 기록은 정비소의 실질적인 자본이 제 월급에서 나왔음을 명백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자랑스레 떠벌리던 현금 매출 누락 장부 사진까지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피고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축소하고 재산을 은닉하려 한 명백한 정황 증거입니다. 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 측 변호사조차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탈세 문제로 번질까봐 덜덜 떠는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궁지에 몰린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침에 걸려 벽에 똥칠하는 늙은 어미를 버리고 도망간 저 독한 여자를 그냥 두실 겁니까? 저건 며느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남편의 찌질하고 추악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재판장님께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집을 나오기 전 직접 발로 뛰어 신청해둔 시어머니의 장기요양 3등급 판정서와 주간보호센터 연계 서류입니다. 판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홀로 남겨질 시어머니의 요양 돌봄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해 두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어머니를 유기한 며느리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서류 검토를 마친 판사님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남편을 향해 아주 묵직하고 단호한 일침을 날리셨습니다. 피고 측의 유기 주장은 전면 기각합니다. 오히려 며느리인 원고만이 유일하게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공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한 사실이 서류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아프신 어머니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아들인 피고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판사님의 그 호통에 제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며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판결은 그야말로 저의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정비소를 합친 전체 재산의 무려 60%를 저의 몫으로 인정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과 매달 꼬박꼬박 받아낼 양육비 판결은 물론이고 남편의 악질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까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눈물이 아닌 완벽한 서류와 증거로 치밀하게 준비해 온 제 20년의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텅 빈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하고 처참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기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던 거머리 하나를 완벽하게 떼어냈다는 후련함 뿐이었죠. 어깨가 축 처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그 인간을 보며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인간은 매일 새벽 혼자서 침에 걸린
어머니의 변을 닦아내야 할 것입니다. 밤마다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달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면 피곤해 전몸을 이끌고 정비소로 나가 기름때를 묻혀야 하겠죠. 제 명의로 꼼꼼하게 묶어둔 재산 분할금까지 토해내려면 당장 은행 빚더미에 앉아 허덕여야 할 테고요. 그제야 비로소 저 인간은 자기가 쫓아낸 아내가 혼자 묵묵히 감당해왔던 그 무시무시한 무게가 어떤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초라한 뒷모습을 뒤로 한 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법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법원 정문을 나서자 저 멀리서 저를 기다리던 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완전히 끝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받은 재산 분할금과 두둑한 위자료를 합쳐서 저희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 작고 아담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혼자 계신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빌라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찌르던 그 역겨운 오물 냄새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친정 엄마가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복닥거리며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서영아, 찌개간 좀 한번 봐라. 짜지 않냐? 우와, 할머니가 해주는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간이 아주 딱 맞아. 주방에서 친정 엄마와 서영이가 까르르 웃으며 요리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가슴속에 단단하게 맺혀있던 시퍼런 멍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며 자기 방에 콕 틀어박혀 있던 사춘기 큰아들 서준이도 몰라보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서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제게 씩 웃어 보였죠. 엄마, 나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 우리 집에서 냄새도 안 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서 진짜 너무 좋아. 그 덤덤한 아들의 한마디에 밥을 먹다 말고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친정엄마도 예전에 헬쑥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혈색이 아주 뽀얗게 돌아오셨죠. 정수가, 네가 이렇게 보란듯이 두 아이 데리고 씩씩하게 잘 사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손주들 보는 재미에 내 몸 아픈 것도 씻은 듯이 다 나았어. 딸아, 네가 웃고 사니까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다. 친정엄마의 든든한 웃음에 저는 참았던 숨을 아주 깊고 편안하게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뼈와 살을 갉아먹던 그 끔찍한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내니 제 삶에도 비로소 따뜻한 봄볕이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구청 복지과 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지옥 같은 가족 돌봄의 굴레를 뼈저리게 겪어봤기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이 주무관님, 이번에 기획하신 가족 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반응이 관내에서 아주 뜨거워요. 구청장님도 극찬하셨다니까요. 미영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활짝 웃어주었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완벽하게 녹여낸 기획안 덕분에 저는 능력을 크게 인정받아 당당히 복지과 팀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만 하며 눈물 짓던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온전하고 당당한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반면 저 없는 빈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인간의 삶은 완벽하게 시궁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건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의 몰락은 아주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에게 거액의 재산 분할금을 떼어주느라 은행 빚더미에 올라앉은 데다가 혼자서 치매, 어머니를 돌보느라 아주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었다며 악을 쓰는 시어머니를 말리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겠죠. 아침이면 온 사방벽에 덕지덕지 발라놓은 똥과 오줌을 자기 혼자서 벅벅 닦아내야 했을 겁니다. 잠을 못 자고 피를 말리니 정비소에 나가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고 손님들 차를 제대로 고칠 리가 만무했습니다. 당연히 정비소 매출은 반이반 토막으로 곤두박질 치고 버티다 못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니 그 비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며칠 쓰지도 못하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편하게 뒤로 빠져서 왕노릇을 하며 살았는지 그 지옥불에 직접 들어가 보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정수가.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쉰 목소리는 아주 형편없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누구신지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여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지금 진짜 너무 힘들어서 콱 죽고 싶은 심정이야. 어머니가 매일 밤 벽에 변을 바르시는데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남편의 비굴하고 처량한 애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어제는 가위 들고 내 머리를 자르려고 덤비셨어.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정수가 제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서 종노릇하며 살게. 저를 짐 덩어리 취급하며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드니까 다시 제 피를 빨아먹겠다고 구걸을 하는 꼴이 참으로 역겨웠죠. 당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제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 똥 치우는 일은 오롯이 친아들인 당신 몫이라고 내가 법정에서 똑똑히 말했을 텐데. 내가 그깟 똥 치우는 게 이렇게 사람 피 말리고 무서운 건 줄 몰랐어. 여보, 내가 싹싹 빌게.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내 아이들 입에 올리지 마. 내 새끼들한테 당신 같은 아빠는 죽고 없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엉엉 소리 내어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단 한 톨의 연민이나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덮으며 아주 사무적이고 단호하게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받아둔 서비스 신청 서류는 제가 다 댁의 관할 주민센터에 넘겨두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처한테 질척거리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 복지창구로 정식 문의하세요. 저는 남편의 구차한 변명이 더 이어지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팸 번호 차단 목록에 그 징그러운 번호를 아주 꾹 눌러 등록해버렸죠. 더 이상 그 남자는 제 남편도 제 아이들의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청 복지과를 귀찮게 하는 민원인 중 한 명, 그것도 아주 악질적이고 구제불능인 진상 민원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청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맑은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었고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따뜻한 진짜 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오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친정엄마 복희 여사님의 생신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집 주방은 잔치집처럼 시끌벅적하고 분주했죠. 제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매콤한 갈치조림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풍선은 저기 창문 쪽에 달아야 더 예쁘지. 알았어. 근데 이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외할머니 오시기 전에 내가 생크림 조금만 파먹으면 안 될까? 어휴, 진짜 식탐은. 할머니 오시면 같이 먹어. 티격태격 장난을 치는 서준이와 서영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입가에도 절로 한박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리고 곱게 화장을 하신 친정엄마가 환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할미 왔어.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가 외할머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서둘러 벗으며 엄마를 식탁상석으로 모셨죠. 보글보글 끓는 갈치조림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그리고 서영이가 직접 고른 예쁜 생신 케이크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진 밥상을 보며 엄마는 감격스러운 듯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귀한 걸 너희들이 다 준비했어? 엄마는 그냥 너희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니? 엄마도 참, 74번째 생신이신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얼른 촛불부터 끄세요. 아이들과 함께 목청껏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엄마가 촛불을 훅 부시는 순간 우리 집 거실에는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한술 뜨시더니 기어이 눈물을 툭 떨어뜨리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야 얼굴에 아주 환하게 빛이 나네. 내가 작년에 내 얼굴만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미련하게 참고만 살던 널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오장육부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 새끼가 보란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애들이랑 씩씩하게 잘 사니까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핑그르르 눈물이 돌았죠. 엄마, 내가 작년에 진짜 미안해. 엄마 몸살 나셔서 끙끙 앓으실 때 내가 그 집으로 모시지도 못하고 진짜 불효했잖아.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져. 제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볼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아, 네가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효도야. 네가 맨날 눈물 쏙 빼고 살 때는 엄마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더니 네가 활짝 웃으니까 신기하게 엄마도 아무 데도 안 아프더라. 진짜야? 진짜 이제 안 아파? 그럼 우리 딸이 이렇게 번듯하게 구청 팀장님까지 됐는데 내가 아플 틈이 어딨어. 나는 우리 손주들 대학 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주 오래오래 살 거다. 엄마의 너스레에 식탁에 둘러앉은 내 식구는 또 한바탕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그 끔찍했던 집에서는 밥을 먹으면서도 늘 전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집 식탁은 온전한 평화와 따뜻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저만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청 복지과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타서 자리에 앉으려는데 창구 쪽에 웬 젊은 새댁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눈밑이 퀭하게 패고
손목에는 파스가 잔뜩 붙어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오랜 병간호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선생님,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나요? 제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자 세댁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저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치매신데 남편은 저한테만 몽땅 떠넘기고 밤마다 술만 마시고 들어와요.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미치겠는데 남편은 저보고 집에서 논다고 막말을 해요. 세댁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1년 전 그 지옥불 속에서 똥 묻은 걸레를 쥐고 울부짖던 제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세댁의 곁으로 다가가 파스가 붙은 그 차갑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었던 미영 선배의 조언을 이제는 제가 이 가여운 며느리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댁, 내 말 잘 들어요. 그냥 무식하게 참고 울기만 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세댁을 향해 저는 아주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사람이에요. 당장 감정적으로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증거부터 차곡차곡 모으세요. 시어머니 요양 등급은 제가 당장 오늘 직접 알아봐 드릴 테니까 마음 굳게 먹어요. 합법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면 이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 말에 세댁의 눈빛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그 부당한 희생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과 전략으로 마침내 제 존엄을 되찾은 저의 이 눈부신 승리가 지금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 이름 이정숙.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